안녕하세요. 예, TV 타고 떠나는 여행. 오늘 그 네 번째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사 여행, 왕도, 도읍지죠. 도읍지 여행인데 이번에는 조선의 왕도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이죠. 한양 여행. 한양 여행하니까 우리가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서울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요 서울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여기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한양 여행하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집니다. 조선의 역사 여행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역사 여행 한양에서 우리가 아니 이렇게 번화한 서울에서 무슨 한양 여행 조선의 여행이 뭐가 있을까?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은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유교 승리학의 나라다. 유교 승리학의 나라. 고려가 불교의 나라였다면은 조선은 유교,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런 승리학의 나라.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와 조선의 그 판이한 그 어떤 토대가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갈 텐데요. 한양은 한자는 한수, 한강, 지금의 한강의 옛 이름이 한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수 이남, 한수 이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한수의 한자를 따왔고, 양은 햇볕을 뜻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강의 북쪽이고 산의 남쪽입니다. 강의 북쪽이고 산의 남쪽이 양입니다. 그러면 한양을 우리가 보면은 경복궁을 본다면은 한강의 북쪽에 있죠. 그 다음에 북한산, 북악산의 남쪽에 있죠. 이게 양입니다. 양. 우리가 말을 하는 양지, 음지. 산의 북쪽은 음지지 않습니까? 산의 남쪽은 양지. 이것이 개념이 한양의 명칭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평양의 양은 다르죠. 평양은 북한의 평양은 양은 흑양자입니다. 흑양자. 그래서 우리 한자가 좀 사실은 좀 우리 한글의 의미를 전달하는 건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도 알면은 확실히 옛 어떤 그 선조들이 남긴 메시지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이제 천도하면서 한양을 건설하면서 무작정 여기 그 궁궐 짓고 여기 뭐 하고 한 게 아닙니다. 이 한양 도읍지를 정하면서 엄청난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에는 유교, 또 하나는 음양오행, 또 하나는 풍수.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된 게 지금 오늘의 한양 그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뭐가 적용됐습니까? 유교의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이 적용돼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흔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음양오행은 뭡니까? 바로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하는 이 사신도 이러한 또 철학이 녹아 있죠. 그 다음에 풍수는 말 그대로 아까 한양의 의미처럼 배산임수와 그 다음에 궁궐터를 어디에 터전을 잡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풍수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한양, 지금 서울이지만 그 서울 속에 아직도 조선의 한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한양을 우리가 여행을 그런 관점에서 여행을 하면 와닿는 그런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사는 곳이 왕궁이죠. 왕궁은 북악산 아래 뾰족하게 솟아오른 북악산 남쪽 평지에 궁궐이 경복궁이 창건됐죠. 이 궁궐은 조선이 500년 역사를 주면서 계속 중간중간 가면서 궁궐을 지어서 법궁이 무려 5개 있습니다. 5개 뭘까요? 맨 처음에 천도하면서 경복궁을 짓습니다. 조선 개성에서 1392년에 조선을 어쨌든 건국을 하고 한양으로 온 것은 94년입니다. 2년 후에 옵니다. 궁궐을 지어야 오니까요. 처음에 궁궐 짓는데도 시간 걸렸지만 궁궐 짓는 시간보다도 도읍지를 어디 정할지를 오락가락 하다가 여기로 옵니다. 저 충청도에서도 짓다가 계룡시 짓다가 신도안이라고 하죠. 짓다가 한 10달 공사하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이제
한양으로 오게 되는데 한양에 와서 처음에 경복궁을 지었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궁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궁궐이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창경궁이 또 세워지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경희궁이 또 세워집니다. 이건 조선 후기에 가서 이제 세워집니다. 조선 후기에 경희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궐은 5대 법궁 중에 마지막 궁궐은 경운궁입니다. 경운궁? 경운궁이 뭐지? 예. 지금의 쉽게 말하면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덕수궁이 그 법궁으로서 궁궐로서 역할을 할 때는 경운궁이었습니다. 경운궁. 그러면 덕수궁은 뭐지? 덕수궁은 고종 임금이 일본에 의해서 1907년에 강제 퇴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헤이그 사건 이후로 강제 퇴위 당하면서 아들 순종한테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왕위가 바뀌게 되는데 왕위가 바뀌면서 덕수궁에 있던 기존에 그 경운궁에 있던 그 고종은 그대로 거기서 머물고 아들 순종은 창덕궁으로 이어합니다. 저기 해서 이제 창덕궁에서 직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만수무강하라 해서 덕수궁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덕수궁, 우리는 이제 덕수궁으로 워낙 이제 녹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왕이 거기서 직무하던 시절은 경운궁이었고 직무 역할이 끝난 이후에 덕수궁이라는 이름이 왔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경운궁은 몰라도 덕수궁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궁궐을 지을 때도 궁궐 한양 도성 설계를 한 사람이 정도전이지 않습니까?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실력자였고, 그 다음에 그 태조 임금의 사적으로 서성 역할을 한 무학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은 불교와 성리학의 대립 관계 아닙니까? 물론 성리학이 불교를 누르는 거죠. 정도전은 성리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성녀죠. 상당히 입장이 좀 난처한, 격이 이제 그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야사에 의하면은 경복궁 터를 그 지금의 경복궁 터는 정도전이 주장했고, 무학대사는 인왕산 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궁궐을 잡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논쟁이 있었는데 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무학대사보다는 아무래도 설계자이고 성리학자인 정도전의 뜻이 강할 수밖에 없죠. 임금이 어떻게 동쪽을 바라보느냐? 임금은 남쪽을 봐야지. 이게 유교 철학이거든요. 유교의 남면이라고 합니다. 이 북쪽을 등지고 앉아서 남쪽을 면해 앉아야 임금이 어떤 자세가 이제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한다는 게 유교 옛날 주나라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중국 주나라에서 내려온 그 철학인데, 정도전이 그걸 갖고 내세우는 거죠. 어떻게 임금을 인왕산에 등지고, 인왕산은 서쪽에 있으니까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냐, 그거는 유교에 안 맞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도전의 주장대로 지금처럼 경복궁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금이 바라보는 쪽은 백성을 향해서 남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임금이 앉아 있는 자리를 남면하는 그 방향으로 하고, 신하와 백성들은 임금을 향해 바라보는 것을 북면이라고 합니다. 북쪽을 향해서 바라본다. 그래서 옛날 신하들이 저 멀리 지방에 유배를 가도 북쪽 하늘을 보고 제배를 올리고 임금님 은혜에 유배를 갔으면서도 임금님 은혜에 그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임금님 계시는 곳은 북쪽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서울이 임금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은 하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 가면 무조건 상행선입니다. 왜요? 임금이 있는 곳이니까 상행선이죠. 그래서 생겨난 말도 많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너무 참 우리 서울 중시한, 서울을 이렇게 사대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나간 서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왕도를 건설하면서 궁궐만 짓는 게 아니라 사실 궁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면서 궁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종묘사직입니다. 종묘사직. 그래서 종묘와 사직인데 사직 흔히 우리가 사직단이라고 하죠. 이 종묘는 원칙이 있습니다. 궁궐을 여기 세우면은 종묘는 제가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쪽을 바라보죠. 이 정도전이 한 것처럼 남면을 하지 않습니까? 남면을 하면은 궁궐에서 남면을 하면 종묘는 어디에 서냐면은 바로 동쪽에 있어야 됩니다. 좌측에. 저의 좌측이니까 동쪽이죠. 제가 있는 쪽에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니까 이쪽은 동쪽이 아닙니까? 오른쪽은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종묘는 좌측에, 사직단은 우측에. 이게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경복궁을 중심으로 종묘는 왼쪽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묘는 왼쪽에 있고 사직단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직 터널 쪽에 있죠. 지금도 사직 터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 보면은 사직 터널은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면조후시 또는 전조후시라고 하는데 조는 조정을 얘기하죠. 궁궐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앞쪽에 있다. 조정은 앞에 있고 후시, 시장은 뒤쪽에 있다. 조정이 뒤쪽에 있다. 그렇게 놓아야 된다는 게 하나의 매뉴얼인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복궁 뒤에 바로 이 산이 있지 않습니까? 북악산이 있고 또 북한산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떻게 시장이 들어섭니까? 그래서 들어선 것이 이거는 원칙을 바꿔서 조정 앞에다 시장을 만듭니다. 운종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운종가, 그것이 오늘날 종로입니다. 종로거리, 종로에 이제 시장이 형성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종묘 이제 그 하는데 종묘는 얼마나 중요하면 선왕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 종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몽진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위패도 모시고 떠나게 됩니다. 안 갖고 가면 큰일 나죠. 이 위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 아이고 뭐 궁궐 있으면 되지 왜 종묘야? 야 그러면 뭐 어떤 소리 듣습니까? 이놈이 근본도 없는 놈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정통성의 어떤 상징성으로서도 종묘를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면 사직단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서쪽에 있죠. 이 사직단은 자세히 보시면 단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사직단이 뭡니까? 사직단은 종묘는 그러면 위패를 모시는 곳인데 사직단은 사는 토지신입니다. 사는 토지신, 직은 곡식신입니다. 토지와 곡식에 신이 있다? 임금이 왕이 가장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왕의 최고의 직무 아닙니까? 모태스탈이지. 예, 그것을 염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사직단이. 그래서 토지신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곡식, 예,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의 항상 풍요로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직단입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단이 네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은 네모일까요? 이것이 동양의 우주관이 천원 지방입니다. 천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 토지신, 곡식신 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모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라든가 옛날 뭐 고려시대라든가 동전을 자세히 한번 보셨죠. 사진으로라든가 보셨죠. 영상을. 어떤 모양입니까? 동전 보시면은 동그랗고 가운데 네모 홈이 파졌습니다. 이게 바로 천원지방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하늘 아래 땅은 네모고 이게 천원지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우주관은 그렇게 해서 이 사직단에 그렇게 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조선의 유물이 그 사직단이 지금도 현존하지 않습니까? 한때 파괴됐지만 다시 복구를 해서 현존하고 종묘는 뭐 유네스코 등재됐을 정도로 유명한 귀중한 우리의 문화자산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한양 도성을 여행을 이렇게 많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양 도성은
지금 도성을 한 바퀴 이렇게 쌓은 도성의 거리가 18.6km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18.6km.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사회가 복잡한 사회도 아니고 뭐 교통도 발달한 교통도 아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도 이제 뭐 코로나 끝나고 막 여행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 여행이라는 개념이 오늘처럼 뭐 광범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세상 구경 좀 하고 싶은 욕구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세상 구경하는 욕구를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양 도성이었습니다. 도성길을 걷는 겁니다. 도성길을 걷다 보면은 성벽 안쪽도 들여다볼 수 있고 때로는 또 성벽 바깥 세상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한양 도성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옛날에 그 새벽 일찍 도시락 하나 싸들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양 도성을 한 바퀴 18.6km를 돌면은요 저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원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체력이 좋은 사람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남산도 올라가야 되죠. 남산도 올라가야 되고 평지도 있지만 이 남산도 올라가야 되고 가장 힘든 거는 인왕산도 올라가야 돼요. 도성이 인왕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왕산도 올라가야 되고 더 힘든 거는 북악산도 올라가서 해서 저 성북동하고 삼청동 경계선이 되는 그 산을 따라서 저 해화문 그리고 낙산으로 해서 낙산 있지 않습니까? 낙산으로 해서 그 동대문까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다 보면 평지도 있고 하천도 건너야 되고 하천 청계천 하천도 건너고 높은 산 몇 개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거의 뭐 12시간은 걸어야죠.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내려온 사람도 많았다 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한 바퀴 도는데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한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걷기보다는 구간을 끊어서 자기 체력에 맞게 해야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체력에 맞게 나눠서 오늘 요만큼, 다음에 또 요만큼 해서 한 뭐 4등분, 6등분 나눠서 하면은 여행을 하면은 골고루 살펴보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궁성과 도성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도성은 바깥에 성벽을 한양 도성 이렇게 성벽이 있다면 성벽 안에 궁궐이 아까 5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궁궐을 또 쌓고 있는 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궁성입니다. 그러니까 궁성이 더 안쪽에 있는 거죠. 도성은 외곽에 있고. 그러면 도성과 궁성 서로 두 개 위계를 놓고 본다면 어느 게 위계 지수가 더 높을까요? 다시 말해서 계급장이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도성과 궁성 계급장이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도성은 그 한양 도성 전체를 에워싸는 성벽이라면은 궁성은 그냥 궁궐 하나를 에워싸는 성벽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계급장이 더 높을까요?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벽이 18.6km 성벽이 있는데 동쪽에 동대문이 있고 서쪽에 서대문, 남대문, 이 북대문이라고 하는 숙정문이 있죠. 사대문이 있습니다. 사대문. 그리고 사대문하고 사대문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중간쯤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소문입니다. 그래서 사대문, 사소문이 있죠. 근데 이 문이 다 이름이 최소한 2개씩 있습니다. 방위적 개념으로 동쪽에 있는 대문이니까 동대문, 동쪽에 있는 소문이니까 동소문이죠. 근데 여기에 그거는 지리 방위적 개념의 이름이고 각각 그 성격을 의미를 부여한 이름이 있습니다.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고 하죠. 남대문은 숭례문, 그리고 동소문은 뭡니까? 지금 해화문이라고 하죠. 원래는 홍화문이라고 했습니다. 홍화문이라고 했는데 창경궁을 세우면서 창경궁 정문, 대문이죠. 창경궁 궁성문이죠. 궁성문 중에서도 대문이 됩니다. 정문을 홍화문으로 짓습니다. 이런 여기 홍화문이 있는데 여기서 무례하게서리 아무리 임금이지만 무례하게서리 홍화문을 짓네요. 임금이 지으면은 지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바꿔야죠. 그럼 누가 돈 씁니까? 그렇게 해서 저 홍화문이 해화문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 창경궁이 홍화문이 생기면서 원래 홍화문이 해화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화문 안쪽이 해화동이 되고 또 같은 해화문이지만 또 다른 이름인 동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동소문 바깥쪽이 동소문동이 됩니다. 성북 동소문동.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성과 도성 어느 게 갑자기 높은지는 답이 되셨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대문, 사수문 여행을 하는데요. 그 성곽길을 따라서 한양도성 꼭 여행하면 하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많은 역사, 조선 500년 조선, 지금 또 우리가 시대가 100년 조선 지나고 100년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년 전부터 그 100년 전까지 그 역사가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서 그 한양도성을 도시면서 역사를 음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양도성 사대문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대문에 바로 유교 5상이 녹아 있습니다. 뭡니까? 유교 5상은 예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이 들어가죠. 인이 예지신이죠. 인이 예지신해서 5상이라고 하죠. 그 동대문이 이것도 방위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 같이 복합적으로 방위가 있는데 인은 동쪽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인이 흥인지문 동대문에 흥인지문으로 인자가 붙습니다. 맞죠? 그러면 의는 서쪽을 얘기하는데 서쪽 대문은 서대문은 돈의문입니다. 의자가 들어갔죠. 의를 돈독히 한다. 흥인지문은 인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인의 예는 남쪽입니다. 그 남쪽이 남대문이 숭례문이죠. 숭례문은 예를 숭상한다. 왜요? 정문이니까 숭상해야죠. 예를 숭상한다. 그렇게 해서 인의 예지신이 들어갑니다. 그럼 뭐 지가 없네요. 지는 북대문인데 북대문이라고 하지는 않고 이제 원래 숙청문에서 숙정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이제 지 역할을 하는데 지자가 안 들어갔죠. 지 역할을 하는데 지자가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신이 없네요. 신은 방위상 중앙입니다. 중앙. 중앙은 또 우리가 색상으로 얘기하면 황색입니다. 황색. 바로 이 신은 보신각이 됩니다. 나중에 보신각에 신자가 들어가죠. 그렇게 했는데 지자가 없네. 예. 끝내는 찾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그 북소문에 해당하는 창의문이 있습니다. 서촌의 맨 안쪽에 들어가면 언덕을 넘어가는 곳이 도성 소문인 북소문인 창의문이 있습니다. 창의문을 넘어가서 저 아래로 넘어가면은 평창동 쪽으로 넘어가서 왼쪽으로 꺾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홍지문이 있습니다. 홍지문. 여기다 지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신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참 한양 사대문 사수문은 우리가 이렇게 18.6km를 돌면서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조선이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되고 나서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대문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제 기억에도 한 90년대 또 흔히 나 이래도 사대문 안에 살아 하는 어떤 이런 뭐라 할까요? 자부심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경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만큼 사대문 안에 대한 애정도 깊었던 거죠.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그것을 박차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었죠. 신세계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강물을 건너고, 그죠? 제3한강교를 건너고, 갈대숲이 무성한 그 덩그러니 아파트 한 채 서 있는 그 시골 경기도 광주 땅이 서울로 편입된 그 촌 구석으로 갑니다. 오늘날 강남이 됐습니다. 누구는 사대문 안에 산다고 뻐기는 사이에 누구는 강남으로 가서 그 시골 총돈너라고 손가락질 하는 그곳으로 가서 오늘날의 강남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한양 여행이 또 사람의 신분을 경제적 신분, 사회적 신분을 이렇게 또 바꾸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양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또 우리가 그 조선 여행 중에서 성균관을 또 놓칠 수 없죠. 성균관이 있는 곳이 명륜동이지 않습니까? 왜 명륜동이냐면요. 바로 성균관에 가장 큰 두 건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건물 중에 하나가 대성전. 대성전은 추모의 공간이죠. 대성이 공자를 뜻하는 시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그 위패를 모시는 것. 아까 종묘 마찬가지로 그 대성전은 그 추모의 공간입니다. 그
공자님을 본받고 옛 성현들을 본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라 하는 측면에서 그 대승전을 그 구축한 거죠. 그러면은 그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은 일종의 말하자면 강의실이 어디냐 명륜당입니다. 그래서 이 한교도 그렇고 성균관도 그렇고 대성전과 명륜당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공간이죠. 그래서 이 강학 공간인 명륜당이 있어서 그곳을 명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서울에는 향교가 없습니다. 서울에 왜 향교가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서울에는 향교가 없습니다. 향교는 향이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골 학교, 촌학교, 시골에만 향교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향교 대신 같은 급인 학당이 있었습니다. 사부학당, 오부학당에서 사부학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당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서 상원진사 공부 합격하면은 성균관에 유학을 하죠. 지방에서도 향교해서 성균관에 유학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향교가 없다고 저 양천구에 가면 양천 향교 있던데 하시는 분도 저한테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천 향교는 그 당시는 경기도였습니다. 오늘날 강남이 당시 경기도였듯이 양천이 모든 것이 경기도입니다. 서울은 어디입니까? 한양 도성 아니고 성 바깥에 성저 심리라 해서 성 바깥 심리까지가 한양으로 이렇게 한양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양천은 까마득한 강 건너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서울 상당히 중요한 곳이지만 그래서 양천 향교는 당시 경기도였다. 그래서 지방에는요 향교가 있는 곳, 지방에 가면은 뭐 우리가 보면은 뭐 강릉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교동이라고 있습니다. 교동. 이 교동은 지방 대부분 교동이 많습니다. 교동은 무조건 향교가 있었던 동네입니다. 향교야 교자를 써서 교동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시면 옛날 여기 향교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교동에 가셔서. 명륜동도 쓰는 데 있습니다. 부산도 명륜동 쓰는 데가 있고 그래서 명륜동, 교동 이런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조선시대에 학교가 있었던 동네다.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또 재밌는 여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서울에 사부학당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없어졌죠. 신문물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새 학교가 따로 섭니다. 거기서 사부학당의 이름을 따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학당입니다. 뭡니까? 배제학당. 또 뭐 있습니까? 이화학당. 이렇게 해서 다 그 이름을 이어봤죠.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존재하는 것은 항상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내 자신의 선입관을 버리고 받아들이고 보다 보면은 그 실마리가 과거로 이렇게 올라가서 실마리가 풀리더라. 그래서 겸손하게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북천 여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북천은 사실 물론 조선의 어떤 끄트머리 역할은 흔적은 남아있지만, 원래는 사실 경복궁이 생기고 또 한 10년 후에 창덕궁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복궁과 창덕궁 그 중간에 있는 마을이 지금의 북천입니다. 북천에 동네는 많죠. 뭐 가회동이니, 개동이니, 인사동, 뭐 삼청동, 팔판동, 뭐 동네는 엄청 많습니다. 원서동, 뭐 동네는 엄청 많지만 그 하나를 묶어서 북촌이라고 하거든요. 한 덩어리로. 이 북촌은 경복궁이 생기고 창덕궁이 생겼으니까 그 당시부터 왕족들 중심으로 왕족들이 나가 살았던 곳입니다. 왕족들이 나가 살고 또 벼슬 하던 고관 대작들,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육조 판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뭡니까? 각종 그 벼슬 하는 분들, 고관 대작들이 거기 살던 곳이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살던 곳. 뭐 조선시대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날 서울의 강남의 어떤 그런 위상으로 본다면은 조선시대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북촌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조선 500년 내내 내려오면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 조선 말기에 와서 뭐 갑신정변 주역이 다 북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뭐 홍영식, 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북촌의 그 젊은 리더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추측이 돼서 했던 것이 여실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북촌의 그러나 조선시대의 전통 가옥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1920년대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주택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계량한옥.
계량 한옥. 전통 한옥이 너무나 좀 위생적으로 좀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저 부엌 같은 것도 입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시대에 맞게 계량 한옥이 등장합니다. 그게 1900한 뭐 10년, 20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30년, 40년대 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북촌에 우리의 한 선각자이신 분이 북촌의 대대적인 한옥을 건축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 안 했으면 일본인들이 여기 다 또 비집고 들어왔을 건데 바로 이분이 한옥을 먼저 알박기로 먼저 개척을 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먼저 살게끔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엄청난 공훈을 세운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이 지금 북촌입니다. 그래서 북촌 뭐 31번지, 33번지 이쪽으로 가면은 그 당시에 지은 집들이 물론 지금은 약간 새로 수리하고 개조했지만 그 당시의 집 유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한옥 골목 여행하면서 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제가 일본 여행 갔다가 일본에서 오는 길에 그 일본 중년 여성 2명이 북촌을 여행한다 그래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때 당시 12년 전인데요. 12년 전인데 그때 당시 북촌만 7번째 여행입니다. 오늘 가는 것이 7번째 한국 여행인데 7번째 한국 여행 중에 북촌만 갔답니다. 2박 3일간. 북촌만 여행하고 그대로 다른 데 안 간답니다. 강남도 안 간답니다. 북촌만 여행하고 그대로 다시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그때가 12년 전이었으니 7번째가 뭐 아마 더 다녀갔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익숙해서 뭐 우리는 좀 무덤덤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은 또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자원입니다. 자원. 우리의 관광 자원. 잘 우리가 보존하고 또 키워 나가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양 도성 중에 또 우리가 여행하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또 한양 도성 중에 도성 안에 유일한 그 하천이 있습니다. 바로 청계천이죠. 이 청계천은 조선시대에는 청계천이 아니었습니다. 개천이었습니다. 개천. 일제강점기에 청계천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는데 개천도 성벽이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리를 놓아야겠죠. 그래서 다리를 놓으면서 물이 또 빠져야 되니 홍예교라 하죠. 무지개처럼 이렇게 생긴 다리. 이렇게 해서 5개의 무지개가 있어서 5칸짜리라 해서 오간수문이 있고 청계천의 지류인 또 이간수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처에. 이것이 지금 동대문 DDP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청계천이 흐르는데 거기에 오간수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역사성이 또 있는 건데요. 조선시대 정조임금이 그 52년간 왕임금 했는데 제일 오래 역임했죠. 이 정조임금이 3대 치적이라고 한다면은 탕평, 그다음에 준설 작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준설. 이 준설이 뭐냐면 청계천에 항상 토사가 쌓이고 하면 물이 넘쳐가 주변에 민가가 다 침수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침수되는 것을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흙 쌓인 토사를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역사를 하는데 엄청난 1760년에 엄청난 2달 동안 공사를 합니다. 연인원 21만 명 동안. 와, 비용이 그때 당시 돈으로 오늘날 한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만 5천 냥 들었다고 합니다. 쌀이 2,300석. 인부들 먹어야 할 쌀이 2,300석.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공사를 하면서 임금이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백성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나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한테도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그렇게 해서 오간수문을 만들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어쨌든 다 허물어지고 없고 지금은 그 모조품을 옆에 만들어놨습니다. 청계천 옆 벽에다가 모조품을 만들어놨는데 조금 안 좋습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좀 어떻게 연구가 돼갖고 다리 밑에다가 그것을 좀 재현했으면 참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시면 모조품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타일로 그때 당시 임금님이 거기 영조 임금이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 수문상 친님 관역도라는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공사하는 장면을 마치 사진 찍어 놓은 듯이 그림을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그림을 타일로 이렇게 해서 붙여 놓은 게 있으니까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또 그 그림을 찾아보실 수도 있죠. 이렇게 또 현장에 가서 또 보시면 또 감회가 새로우니까 수문상 친림 관역도라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또 보시면은 그 당시 얼마나 대역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산에도 우리가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뭐 가벼운 운동 삼아 남산 한번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목멱산. 그래서 목멱상화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목멱은 남산을 뜻하고 상화는 꽃을 감상하는 거죠. 그래서 남산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봄이라든가 할 때 꽃이 만발하니까 남산에 꽃 구경 갔던 것이 조선시대에 또 상당히 즐겼던 소풍, 예, 그런 행사가 많았습니다. 남산을 달리 또 종남산이라고 하는데요. 남쪽에 있는데 마칠 종자, 종남산. 뭘 바치느냐? 바로 봉수대가 있죠, 봉수대. 남산에 봉수대가 지금도 한 기가 남았는데 한 기가 5개 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그게 이제 위급 상황에 따라서 하나는 항상 이제 상시적으로 불을 피워 올리고 위급 정도에 따라서 5개 다 피우면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알리는 신호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원래는 5기가 있었는데 지금 없고 복원된 게 한 기가 5개 이렇게 해서 한 기가 있습니다. 5개가 한 쌍으로 한 기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봉화가 총 5기가 있는데 1기는 함경도에서 오는 겁니다. 2기는 경상도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죠. 외적 그 신호를 보고 오는 거죠. 3기와 4기는 평안도에서 옵니다. 평안도에 2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랑캐 침입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5기는 전라도에서 충청도 거쳐서 오는 게 5기입니다. 그게 딱 어느 기에 왔느냐에 따라서 남산에 있으니까 그 광화문 앞에 그 병조가 있지 않습니까? 병조판서 이제 담당자들이 남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맨날 신호가 오나 하고 보는 거죠. 보다가 불이 들어오면 여기는 평안도에서 왔네, 여기는 전라도에서 왔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또 저 도중에 전국 그 끄트머리에서 오다 보니까 도중에 낮잠 자다가 신호를 못 보고 제대로 빨리 전달 못하면 이게 끊기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또 참 난맥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봉수대를 개선한 게 파발입니다. 파발. 말을 타고 일정 거리를 달려가서 전달합니다. 우리 그 장거리 계주 하듯이 여기서 저까지 전달하면 그 다음에 또 저까지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게 25리 달립니다. 25리. 25리 뭐 요즘 우리 키로수로 하면은 몇 킬로일까요? 10리가 4kg가 10리입니다. 그러면 25kg면 10kg가 되죠. 25리면 10kg가 되죠. 이 10kg인데요. 이 10kg가 정말로 광화문에서 파발이 남아있는 동네가 있죠. 구파발동. 그래서 옛날에 파발이 있을 때 해서 구파발이죠. 이 파발동까지 경복궁에서 구파발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10kg입니다. 공교롭죠. 공교로운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갖고 구파발동 그냥 지하철역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그냥 뭐 구파발동이다 하고 무신경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다 이 역사 속의 한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또 경복궁에서 여기가 10km 되는 지점이다, 이런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완전히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여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운의 정순왕후는 단종 임금의 부인이죠. 단종이 참 안타깝게 12살에 임금이 됐지만 아버지 문종,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출중한 할아버지를 두고 있었지만 수양대군 삼촌에 의해서 왕이 된 지 12살에 왕이 되고 15살에 왕에서 쫓기고 15살에 쫓겨서 16살, 17살까지는 삼촌이 왕이하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나서 저 뒷방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했어. 17살에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는데 자기보다 1살 많은 정순왕후하고 청계천에서 영영 이별을 하죠. 그래서 청계천 가면 영도교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영도교도 있고요. 청계천에 가면 영도교가 있는데 한 번 건너가면 영영 이별입니다. 그래서 영도교. 거기서 이제 정순왕후하고 헤어졌는데, 정순왕후는 말하자면 창신동, 지금의 서울 동대문 밖에 창신동에 살죠. 창신동에 살면서 온갖 세월을 아픈 세월을 살면서 거기에 동망봉이라고 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면서 단종이 영월에 가 있으니까 동망봉이라고 해서 거기서 탄식도 하고 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녀 2명하고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염색하는 일을 합니다. 염색해서 밥벌이를 하려고 염색하던 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 센터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조선 중기에 와서 이수강 지복유서를 쓴 이수강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수강 초가집 지금도 재현해놨습니다. 그 이수강 초가집 있는 바로 뒤에 센터도 지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참 애환 속에 살다간 비운의 정순왕후, 참 이런 조선시대에 상당히 오래 살았거든요. 82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러니까 수양대군 죽는 거 다 봤죠. 수양대군 아들들이 어릴 때 다 죽는 것도 다 봤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죽는 거 다 보고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을 풀었을까요? 참 안타까운 그 비운의 역사를 가진 주인공입니다. 운현궁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운현궁이 있죠. 운현궁은 바로 고종 임금의 잠재이기도 하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집입니다. 사저. 물론 원래 집은 저렇게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임금되고 나서 그 이듬해 이제 저렇게 궁궐처럼 지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실제로 12살에 고종이 12살에 임금이 되었으니까 흥선대원군이 통치를 해야죠. 그래서 10년간 저기서 국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처럼 엄청 규모로 크게, 지금 가시면은 대략적으로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운영할 때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뭐 아들,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제국의 우리가 조선의 마지막이 대한제국, 아까 말씀드린 경운궁이 덕수궁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경운궁이 덕수궁되는, 덕수궁되는 거는 순종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조선이란 나라가 대한제국으로 됩니다. 황제의 나라. 이것을 대내외 천명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궁궐 앞에다 광장을 만들었죠. 큰 광장. 그것이 오늘날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그리고 방사형으로 도로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그 방사형 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방사형 도로, 동네에 황궁우를 만들었죠. 그 원구단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하늘의 제에서 천재 의식을 지내던 그런 단을 만들었는데, 그곳이 소공동이거든요. 소공동. 원래 태종, 조선 3대 임금 태종의 둘째 공주, 경정공주가 살던 소공주, 작은 공주가 살던 동네라 해서 소공주의 동네다. 소공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강남에 선정릉이 있습니다. 선정릉은 성종 임금, 정릉은 성종의 아들 중종의 무덤입니다. 그 선정릉이 있어서, 당시에는 도읍지 아니었죠. 경기도 광주 땅이었습니다. 1962년부터 이제 서울시로 편입돼서 강남에, 덕분에 저기는 강남에 숲을 수목이 자라고 있으니까 강남의 허파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우리 조선왕릉 40기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봉원사도 있습니다. 봉원사도 역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산속의 사찰이었는데, 산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 한복판, 강남 한복판에 도심 사찰로 변모했습니다. 자기 노력이 아닌 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봉원사는 바로 성능과 정능을 지키는 능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승동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 인사동에 있습니다. 백정교회로 유명하죠. 이 백정교회, 백정들 초기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백정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해서 백정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1 운동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 입구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성동교회가 있는데, 성동교회도 우리가 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오늘날 조선의 역사와 오늘날 서울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서 나온 서울의 중요한 그러한 여행지를 두루두루 여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 여행 어떠하셨습니까? 예, 우리의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